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혹시 이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해 보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메인 화면에 커다랗게 오보, 괴담 바로잡기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이것이 팩트다. 이 언론 보도에 즉각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인데요. 주목할 대목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집무실에서 업무를 봤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간은 경내에 있었다 하면서 이 구체적인 집무 장소는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 관저집무실에 있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고요. 법률가인 곽상원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우리 드라마와 예능,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중국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와 함께 이 문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자,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건데요. 이 청와대 구조를 모르는 분들은 관저, 집무실, 자, 과연 어떤 공간인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잘 아시는 분을 연결해서 이 궁금한 점을 좀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법률가인 곽상원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곽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네, 먼저 청와대는 들어가 보셨죠?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네, 몇 번 가보셨는데. 예, 자주 가보진 못했고요. 네. 예. 자, 이 관저. 쉽게 말해서 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이 생활하는 일종의 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저는 어떤 구조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이 관저의 구조와 규모가 국가 비밀인지는 제가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요. 네네. 예, 일단 그 관저의 형태는 기역자형 구조고요. 네. 규모는 제가 도면을 본 적이 없어서 네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실과 외실이 있고요. 네. 내실은 그 대통령 내외 분만 계시는 곳이고 침실과 기본적으로 거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복도 형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몇 층으로 돼 있나요? 단층 구조입니다. 아, 단층 구조. 기역자의 네. 단층 구조. 내실과 외실. 방은 한 몇 개쯤 있는 구조일까요? 저도 아주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네. 그래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방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꽤 많습니다. 거기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꽤 식당도 많다. 있고 관저 식당도 있고 접견실도 있고 그다음에 부속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그분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식당이 있으면 또 주방도 별도로 있겠고요. 예,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그 내실, 거실, 침실, 그리고 혹시 서재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데 조금 넓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다른 집에 많이 안 가봐가지고요. 네. 일단 기역자형 구조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지사 공관까지 가봤는데 꽤 규모 있고 큰데 청와대면 아무래도 더 좀 넓고 클 것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럼 철저한 생활 공간이죠? 일단 그 내실,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분이 거주하시는 공간은 철저한 생활 공간은 맞고요. 네. 그 이외의 공간은 실제로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통령 가족들이라든지 손님들이라든지 혹은 그 임시 회의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 외에 좀 비서진들도 자유롭게 출입합니까? 그 외실까지는 가족들도 가고요. 네. 실제 저도 내실까지 가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핵심은 바로 이 관저 집무실은 어떤 곳인가 하는 궁금증인데요. 청와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관저 집무실 어떤 공간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기역자로 위치된 곳에 이제 내실에 위치한 곳이고요.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실은 기본적으로 침실과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침실 옆에 있는 방을 관저 집무실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저도 관저 집무실에는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네네. 바깥에서 보기만 한번 봐봤습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혹시 긴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책을 보신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만 업무 공간이 아니고 집에 와서 책을 보거나 좀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서재, 공부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재의 기능이 훨씬 더 강하겠죠. 네네. 만약에 집무실이라면 집무실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대통령 직무의 특성상 그 보좌진이 근접해야 하는데 네. 실제로 본관 집무실이 가깝기 때문에 네. 일을 하실 때는 본관 집무실에 가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독서 공간 혹은 사색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지냈는데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실 뭐 서재에서 일해서 출근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재택근무라고 보십니까? 뭐 출근의 개념이 장소적 이동, 그러니까 직업적인 형태를 수행할 때 사무실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겠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근무하는 공간과는 상관없이 일을 했다면은 사실은 장소로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는 침실 옆에 있는 집무실에서 집무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럼 관저 집무실 이런 표현 자체는 좀 어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네. 없기 때문에 외실까지는 대부분 직원들이 근접해서 보고를 드리고는 하는데요. 내실까지는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의 청와대는요, 이 세월호의 비극은 오보에 따른 혼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론에 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까지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청와대의 이 세월호 7시간 해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세월호가 침몰한 것 자체가 굉장한 비극이죠. 네. 하지만 그에 더해서 그러한 비극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했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고요. 원인을 알 수 없게 했다? 예. 나아가서 그 비극의 원인을 누군가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방해하는지 혹은 감추는지를 알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오해가 실제로 오해인지 사실에 근접한 것인지를 알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가 개설한 여러 가지 이제 오보와 괴담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논란을 좀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길라임 논란에 대해서도 이게 병원 관계자가 지은 이름이지 이 대통령이 지은 이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누리꾼들은 결국 가명을 썼다는 건 인정한 셈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궁금한 점이 토요일마다 이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죠. 예. 근데 이 관저가 북악산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 광화문 광장 시위가 이 뒷산이 소리를 막아서 소리가 참 크게 들린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신 바 있나요? 아마 산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산의 음성이 반사돼서 들릴 겁니다. 네. 제가 실제로 시위가 있을 때 그 시위의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바로 뒤 북악산에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실제 광화문 광장이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 촛불의 위세는 당연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일부러 피하지 않는 한 그 촛불의 모습은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전임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국립현충원에 이 YS 이 전 김영삼 대통령 묘소 참배를 했는데요. 광우병 촛불 시위 때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이슬 노랫소리 구호가 너무 선명해서 두려움까지 느꼈다. 이런 이제 토로를 또 한 바도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매주 토요일 촛불 집회 시위의 함성을 듣고 있겠군요. 듣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만 듣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닐 거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 국민들의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듣는 것이죠. 그러한 네.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법률가시니까요.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주말마다 국민들이 이제 퇴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직 이제 버티고 있고 임기 말까지 가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 중립적인 특검에 임하겠다. 자, 법률가로서 지금 어제 공소장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공방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검찰 수사를 신뢰한다였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는 신뢰를 하시면서 본인과 관계된 수사, 그것도 지휘권의 최정점에 계신 통치권자가 자신의 통치권 하에 있는 검찰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성립이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경우에는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 소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 말은 뭐냐면 수사는 할 수 있되 단지 재판에 붙일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본인이 직접 회담을 통해서 수사는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최소한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이제 곽상언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좀 이 뉴스에서 멀어져 있었는데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차원일까요? 이 중국 당국이 우리 드라마와 예능,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간 이 소문으로만 떠돌던 한류 금지령, 과연 현실화되는 것인가? 자, 중국의 대중문화평론가이자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박신희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신희입니다. 네, 자, 오늘 언론에서요, 중국 내의 연예 매체 소식을 인용했는데, 한국 스타가 출연하는 모든 광고 방송을 금지하라는 상부의 통지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네. 아직 중국 광전총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내려온 건 아닙니다. 네네. 저도 궁금해서 이제 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 공문을 발견할 수 없었고요. 최근에 중국 미디어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가 각 지방의 방송국이나 정부 책임자들을 불러서 한류 관련해서 지시를 했고, 그런 지시를 받은 방송국 관계자들이 방송국에 가서 내부적으로 자체 문건들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나 방송을 통제하는, 금지하고 하는 상부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광전총국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중국 방송국들이요, 이 정부에서 지시를 하면 무조건 따르는 구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방송국들은 대부분 지분 구조나 허가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소관하에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통지라고 돼 있는데 통지가 아까 공문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공문 외에도 드러나지 않게 뭐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암묵적 규제라고 하는데요. 윗선에서 이러이러 한류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라라는 분위기를 전달을 하면 그거에 소관을 받는 관계 부처나 기관에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을 더 마련하고 대책들을 마련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광전총국과 이 다수의 방송사들 중국 내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각 방송국 내부적으로 문건들을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내부적 문건에서는 한한령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드 배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지난 7, 8월에 사안 뭐 이 공연이 취소됐다더라, 뭐가 미뤄졌다더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제재를 할 것 같다. 그래도 뭐 금방 끝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비준이 적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콘서트 같은 게 제재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아,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느꼈고, 요번에 그 공식적인 그런 문서들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 이제 진정으로 한한령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그럼 이게 뭐 조금 조짐이 나오다가 한번 이제 어찌 보면 좀 확인을 하는 타진 작업을 하다가 관망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강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쓰는 동안 꾸준히 강화되고 있었던 건가요? 중국 내에서는? 예, 그렇죠. 그 7월 달에 한국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발표가 있은 후로 시끄러웠죠.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제재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보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 해서 이제 몇 건씩 2건, 3건, 4건 이런 식으로 그 비준이 나왔었는데요. 10월 달 이후로는 이제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비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뭐 중요한 이 정책 의제를 통과시키는 걸 말하지만 그 비준이 지금 중국에서는 허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거나 뭐 드라마를 매체에 방영하거나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비준 절차, 허가 절차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10월 이후에는 우리나라 아이돌의 공연이 중국 내에서 한 건도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내려질 이 한류에 대한 제재의 범위나 수준 한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아, 그게 조금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그 예전에 8월 달에 그 광전 총국 얘기가 아니더라도 한한령 얘기가 됐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한류를 제재하는 방법들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단체의 중국 내 연출을 금지한다. 또는 신규 한국 연예 기획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또는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을 금지한다. 한국 드라마 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계를 금지한다.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좀 더해서 제재가 좀 업그레이드 돼서 한류 스타의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국 광고뿐만 아니라 한국 브랜드 또는 한국어 등 그 일체의 한국 관련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방영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광고, 유명인이 들어가는 광고를 하지 마라가 계속 업그레이드 추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던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기로는 중국의 그 수많은 방송국 어딘가에서는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가 돌아가고 중국인들이 열광하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방송물이 많이 좀 송출이 중단돼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예. 자, 문제는요. 그동안 이 한중 문화산업이나 한중 합작 프로젝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의 한중 동시방영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오고 했는데 그럼 타격이 좀 크겠네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그 이민호 씨, 전지현 씨의 드라마도 원래 이제 중국하고 공동 방영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비준을 받지 못해서 한국에서 이제 단독 방송만 했고요. 네네. 그 인어 나오는 최근 드라마군요. 네. 예. 이영애 씨의 사인당 같은 경우도 아직 비준을 받지 못해서 공동으로 방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네, 말씀하세요.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한중 드라마나 영화 합작 관계 진행되던 것들도 아마 이번 건을 기회로 아마 당분간은 스탑이 되지 않을까, 중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좀 사업에 타격을 받고 계세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이제 드라마 하나를 준비를 하다가 네. 한중 합작 드라마를 준비를 하다가 9월달 정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한동안은 어려울 것이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 언제 어떻게 풀릴지 아직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게 제일 무서운 상황 같습니다. 네. 그게 언제쯤 풀릴 것 같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거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은 그걸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관계자들이 좀 답답해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데 이게 답이 쉽지가 않으니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대중문화평론가이면서 EOS 엔터테인먼트를 경영하는 박신희 대표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앨범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